제8장 기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위생기구, 급수나 급탕에 관련된 용기나 이런 장치를 전부 위생기구로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싱크대든 아니면 세면기든 욕조 이런 아니면 대변기, 소변기 이런 것이 위생기구죠. 그리고 2번 유닛은 보통 이 단위화 시켜 놓은 것을 보통 유닛이라고 합니다. 일부 단위. 그래서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단위가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모듈 단위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단위를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규격하기 위해서는 이 단위를 필요하고 부분적인 단위가 필요한데 그 단위화 시켜 놓은 것을 유닛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3번 위생도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대변기 이런 것이 도기 제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면기나 이런 것들이 도기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생도기. 그래서 이제 도기는 주의하실 것이 이런 큰 이런 돌 같은 이런 물질을 떨어뜨리면 파괴되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펀은 자, 일반적으로 4번에 사이펀 해놨고 5번에 사이펀 작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거기 사이펀은 대기압력 이용해서 액체를 위로 빨아 올리는데 이런데 쓰이는 구분관을 사이펀이라고 하고요. 이 사이펀 작용은 이 사이펀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사이펀이라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사이펀 작용. 보통 이 사이펀 보통 이겁니다. 이 구분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원래 이래서 피트랩이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간이 이렇게 굽었습니다. 이렇게 간이 굽게 되면 사실 그죠? 이 물이 이 낮은 곳에 있는 이 물이 낮은 곳에 있는 물이 이 높은 곳으로 안 흘러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흘러가더란 거죠. 이 물이 흘러가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해서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더란 겁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실험한 사람이 사이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을 사이펀이라고 하고 그 현상을 사이펀 작용, 옮겨가는 작용을 사이펀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작용이 옮겨가는 작용을 사이펀 작용이라고 합니다. 사이펀 작용 또는 사이펀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이펀 작용, 사이펀 현상. 그러면 사이펀 현상, 사이펀 작용이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이 사이펀 작용, 사이펀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활용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기구로서는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석유 골로 같은데 이런 기름을 이렇게 넣었던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폭 찼으면 이렇게 기름이 넘어갔죠. 그러면 여기 일반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차서 놓으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움직여서 꽉 차서 흐르게 되면요, 이걸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펀 작용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여기 왜 뚜껑이 있느냐 이거죠. 나중에 쫙 했을 때 요걸 톡 돌면 요걸 돌리면 뚜껑을 열면 공기가 에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쫙 흘러내리죠. 그러면 싹 들어가고 흘러내면 되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사이펀 작용 보시고, 그래서 이 사이펀 현상, 사이펀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 주변에서 하려고 하면 이겁니다. 우리 수족관이 큰 것이 있다. 수족관 청소를 해야 돼. 수족관이 너무 커. 무진장 이 수족관이 커가지고 이 수족관 청소를 하기 힘들더라. 그러면 이 사이펀 작용, 사이펀 현상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 호스를 갖다 여기에다 이렇게 이게 물이 차 있으면 호스를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에 담고
한쪽을 어디에 넣는가 하면 수도꼭지 끝부분에다가 딱 설치해가 물을 보냅니다. 그럼 물이 꽉 차서 올라가면 물이 나오면 탁 다루고 이 부분을 여기 한 분 계시고 여기 한 분 저기 복실에 한 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딱 잠그면서 여기 물 나온다고 하면 딱 넣고 나서 소리를 질러주면 여기서 이걸 탁 내려오면 됩니다. 그럼 물이 그대로 거꾸로 나옵니다. 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그러면 물을 양동이 떠서 막 옮기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사이펀 현상, 사이펀 작용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밸브 종류가 거기 나오죠. 스톱 밸브 대표적으로 해놨고 체크 밸브 해놨습니다. 그러면 스톱 밸브는 일반적으로 이 스톱 밸브 물을 수급시킬 수 있다 해서 스톱 밸브라고 합니다. 물을 단수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 스톱 밸브는 영어로는 글로브 밸브고요. 글로브 밸브. 그리고 생긴 모양이 안에 생긴 형태가 공같이 생겼다 해서 안에 들은 것이 구형 밸브라고도 하는데 스톱 밸브. 그래서 이번적으로 이 단수를 시킬 수 있는 물을 수도시킬 수 있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톱 밸브. 그래서 이거는 스톱 밸브 물을 단수시키기 때문에 이 마찰 저항이 가장 큰 밸브가 이 스톱 밸브입니다. 마찰 저항이 가장 큽니다. 가장 물을 단수시키기 때문에 가장 큰 밸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 밸브. 이 체크 밸브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밸브입니다. 물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밸브가 체크 밸브입니다. 그러면 이 체크 밸브는 쉽게 이야기하면 역류를 반대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역류 방지용 밸브입니다. 역류 방지용 밸브. 반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주는 밸브가 바로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역지 밸브라고도 합니다. 역지 밸브. 역지 밸브로 사용되는 밸브가 체크 밸브입니다. 그리고 8번 스트레이너는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술개론하고 2차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밑에 사진 형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관 도중에 흙이나 이런 거 모래 세부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막히기 쉽죠. 그래서 한쪽으로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나중에 열어서 그걸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 제거하는 게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9번에 역류 방지기 버큐um 브레이커 나오죠. 버큐um 브레이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진공 방지기라고도 하죠. 역류 방지기 버큐um 브레이커는. 그래서 진공 방지기라고 합니다. 진공 방지기 버큐um 브레이커. 버큐um 브레이커는 역류 방지기 진공. 자, 그래서 오수의 역류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오수의 역류를 방지하는 게 역류 방지기, 진공 방지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가 하면 세정 밸브시, 플러시 밸브, 세정 밸브로 물어보면 이 세정 밸브식 대변기 급수 장치에서 여기에는 역류 방지기, 진공 방지기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응축수는, 자, 이것을 응축수라는 것은, 자, 다른 상태에서 상태가 변하면서 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는 거, 이것을 응축수라고 합니다. 응축수. 응축 때문이죠. 열을 방출하고, 그리고 11번에 보면 방열기가 나오죠. 자, 열을 방산시키는 장치죠. 그래서 방열기죠. 열을 방산시키는 기구다. 그래서 방열기죠. 그러면 보통
라지에터라고 하죠. 영어로 라지에터고 열을 방산시키는 기구죠. 예, 기기 장치를 정치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열기는 뭐 알루미늄재도 있고 뭐 추철재 종류는 뭐 다양합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방열기 라지에터고, 그다음에 방열기 밸브는 그 옆에 사진 참조, 그건 알루미늄 방열기죠. 그리고 12번 방열기 밸브도 이제 방열량의 라지에터가 방열기죠. 영어로 라지에터고, 일반 방열기. 자, 그 전기나 온수량을 조절해 주는 밸브가 그것이 자 바로 사진 있죠. 옆에 그것이 바로 방열기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 방열기 밸브는 종류가 앵글 밸브 종류입니다. 앵글 밸브입니다. 앵글 밸브. 방열기 밸브 그 옆에 앵글 밸브 종류입니다. 앵글 밸브는 이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준 밸브입니다. 90도로 자 방향을 전환해 준 겁니다. 90도로 전환해 준 거예요. 방향 전환해 준 거예요. 그래서 90도로 전환해 주는 흐름을 바꿔주는 밸브가 바로 앵글 밸브입니다. 그리고 13번의 대류. 이 대류는 보통 일반적으로 난방에서는 자 공기의 움직임이죠. 대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그것을 열의 이동을 바로 공기의 열의 이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액체도 하는 경우 있는데 보통 우리 난방에서는 할 때는 공기의 자 우리가 이제 이동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4번 이 하트포드 배관법은 시험에 우리가 출제됐습니다. 자, 이 보일러 주변 배관법입니다. 보통 보일러에 한수관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혹시 한수관의 자 접속 부분에 자 보일러 문제가 생기면 보일러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해서 한수관에서 이 일정 정도의 보일러에 접속할 때 안전 저수면 위로 해서 밸런스관을 이용해서 따주는 배관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 하트포드 배관법인데 이거는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목적으로 우리가 설치된 배관법입니다. 그리고 15번에 리프트 이음이 나오는데 자 리프트 이음은 자 일반 진공 한수식에서 전기 난방에서 진공 한수식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리프트 이음 요거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야죠. 자 이거는 진공 한수식이었습니다. 전기 난방 중에서 진공 한수식. 자 진공 한수식은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면 이 응축수 물로 되돌아옵니다. 이때 응축수 한수를 갖다 진공 펌프로 해주는 거예요. 응축수 한수를 진공 펌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진공 펌프로 하는 방식입니다. 진공 펌프로 하는 방식을 진공 한수식이라고 칭합니다. 진공 한수식. 그러면 진공 한수식이 되면 이 진공 한수식일 때는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라지에터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열기나 보일러 설치 제한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열기에서 전기가 라지에터에서 잡열을 방출하고 응축소 되도록 그 물을 자 여기 보일러 쪽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한수관 쪽으로. 그래서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에요. 쉽게 그 그림에 보시면 계단처럼 이렇게 끌어올리죠. 요 배관법을 리프트 이음이라 이렇게 모르면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리프트를 연상하셔야 된다. 리프트가 스키를 타러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가는 게 리프트죠. 그와 같이 이런 배관법입니다.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물을
그래서 응축수는 이야기했죠. 자, 전기가 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온 것을 응축수라고 칭합니다. 그 응축수를 이제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16 인젝터는 자, 보일러에 급수하는 장치, 전기 보일러의 이 급수 장치를 인젝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밀폐식 팽창 탱크는 이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팽창 탱크를 한번 배웠는데, 그거는 보통 일반 개방식 팽창 탱크 형태였고요. 그럼 이 밀폐식 팽창 탱크는 보통 이겁니다. 고온수 난방이 같은데, 보통 물의 온도가 100도씨 이상 되면 그것을 고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은 표준기압하에서 100도씨에 끓게 됩니다. 그럼 고온수는 100도씨 이상 온수를 고온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의 압력을 가해야지만, 대기압보다 더 표준기압 압력이 커져야지만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고온수 난방 같은 이런 지역 난방에는 물의 온도를 높게 해서 한 장소에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고온수를 만들어서 배관에 의해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온수를 만들어 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 지역별로 나누어주는 그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탱크가 바로 이 밀폐식 팽창 탱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이 물의 이상압 이런 거 흡수해 줄 수 있는 탱크가 밀폐식 팽창 탱크입니다. 18번에 이제 이 복사난방. 이 복사난방이라는 것은 복사열을 이용하는 난방을 우리가 복사난방이라 해요. 그러면 별도로 라제타 방열기를 설치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사난방은 이 복사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저걸 연상하시면 된다. 우리 옛날에 구들장 온돌방 이것이 바로 복사난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식 아파트들은 보통 온수 온도를 이용합니다. 구들장을 아파트에 놔줄 수 없으니까 배관을 코일을 설치해서 뜨거운 물을 보내서 현재 콘크리트나 이런 걸 데워가지고 복사열을 방출하는 이것이 복사난방입니다. 복사난방.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나 주택의 난방법이 복사난방법입니다. 온수난방이 아닙니다. 바닥에 뜨거운 물 보냈다 해서 온수난방이 아닙니다. 그러면 온수난방은 어떤 것이 온수난방이야? 아까 봤던 우리가 방열기 라제트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열기 라제트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보내서 열을 방출하면 그것이 온수난방이고요. 근데 바닥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매설해서 뜨거운 물을 보내가지고 바닥을 가열을 뜨겁게 해서 열을 방출한 것은 복사난방입니다. 그 다음에 10글에서 19번에 복사열 해놨죠. 고온의 물체로부터 열을 방사되어 공간을 통해 다른 물체 흡수되어 생기는 열을 복사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복사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겨울에 학교 시절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표면보다 온도가 높으면 난로 가까이 있게 되면 그 난로 표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 고온을 이제 고물체로부터 열을 해서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 표면 온도를 높이죠. 그것이 바로 복사열입니다. 그런 열이 복사열. 그리고 20번에 드래프트 챔버 나오죠. 드래프트 챔버. 자, 보통 이런 실험실 같은 데서 유해가스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갖다가 보통 이 강제 환기를 실시하는 걸 보통 드래프트 챔버라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이제 단일 덕, 이제 덕덕. 단일 덕대 덕덕. 덕덕은 보통 이거죠. 덕덕.
보통 우리가 물이나 유체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보통 배관, 코일이라고 하고, 근데 이 덕등, 공기, 그래서 공기 조화 설비를 할 때, 현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난방이나 냉방을 별도로 안 하죠. 그러면 공조실에서, 공기 조화실에서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그 공기를 보내주는데 그 통로가 바로 덕트죠. 덕트를 통해서 공기를 보냅니다. 보통 물을 보내는 것은 배관이라고 하고 공기를 보내는 이것을 보통 덕트라고 하죠. 덕트. 근데 단일 덕트는 덕트가 하나다. 그래서 단일 덕트죠. 그럼 덕트가 두 개면 이중 덕트. 그래서 24번에 이중 덕트는 덕트가 두 개를 보낸다. 그러면 냉풍 덕트하고 온풍 덕트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쉽게 냉풍하고 온풍을 만들어서 덕트로 보내서 각 실에서 혼합상자에서 냉온풍 혼합해서 하는 것이 이중 덕트고요. 그러면 단일 덕트 방식, 이제 덕트는 공기를 보낸 것이 덕트고요. 단일 덕트 방식은 덕트가 하나인 겁니다. 덕트가 한 개입니다. 덕트가 한 개라서 여름철은 냉풍 덕트로 활용하고 겨울에는 온풍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덕트 가지고 다 하는 것이 바로 단일 덕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단일 덕트는 22번하고 23번 정풍량 방식과 가변풍량 방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정풍량과 가변풍량 방식은, 정풍량은 송풍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 송풍량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정풍량이랑 항상 송풍량이 일정한 것이 정풍량입니다. 근데 이 가변풍량 방식, 가변풍량이라고도 하고요, 변풍량이라고도 합니다. 가짜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변풍량이라는 것은 이 부하에 따라서 이 송풍량이 변하는 거예요. 부하에 따라 송풍량이 변하는 거예요. 송풍량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변풍량 또는 변풍량이라고도 칭합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멀티존 유닛 방식, 또는 각층 유닛 방식, 펜콜 유닛 방식 나오는데, 이거는 25번, 26번은 아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직 시험이 여기에 갔습니다. 가변풍량은 시험에 갔고, 혹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정풍량 개념은 조금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27번에 보면 펜콜 유닛 방식,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펜콜 유닛 방식. 이 펜콜 유닛 방식은 유닛은 단위하신 걸 유닛이라 했죠. 펜이 송풍기고 코일이 배관 아닙니까? 배관. 그래서 펜콜 유닛, 그래서 소형 공조기마다 이 송풍기하고 배관, 코일을 갖춘 이 소형 공조기를 각실 단위로, 유닛이 단위잖아요. 요 갖춘 단위 공조기를 각실마다 설치해서 하는 방식. 그래서 펜콜 유닛이라고 합니다. 펜콜 유닛. 그래서 송풍기가 펜이고 코일을 배치해서 펜콜 유닛. 그래서 이 펜콜 유닛 방식은 이 각실에 이 소형 공조기를 하나 이상씩 설치하는 거예요.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각실마다 조그맣은 공조기를 설치해 놓고, 어딘가 이 기계실에서, 중앙 기계실에서
기계시에서 이 배관을 통해서 온수나 겨울에는 온수 보내고 여름에는 냉수 보내는 거예요. 냉수를 보내서 여기 보내주면 이제 코일에다 여름엔 냉수가 가게 조금 뒤에서 송풍기 팬이 돌아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창문 아래 같은 데 이렇게 설치하면 완전 시원한 바람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펜코일 유닛 방식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창문이 있는 건물들, 창문이 있는데 공조 설비가 되어 있다. 그럼 거의 펜코일 유닛 방식이라 보시면 돼요. 특히 실이 많은 건물들, 여기에 보통 공조 방식이 펜코일 유닛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을 갖다 공급해서 공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을 전부 열 매체를 이용한다 해서 물 숫자 써서 전부 물을 이용한다 해서 전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공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을 전부 이용합니다. 열 매체를 이용해서 여름철은 냉수고 겨울철 온수를 활용해서 한다 해서 전수 방식에 해당되는 방식이 펜코일 유닛 방식입니다. 그리고 28번에 균형추가 나오죠. 균형추, 카운터웨이터, 균형추. 자, 여러분들 균형추는 투명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이런 거 보시면 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반대편에 이렇게 추가 내려오죠. 그 균형추입니다. 그러면 건상기의 부하를 가볍게 하고자 건상기는 엘리베이터 구동 움직이는 데 필요한 관련 장치들을 건상기라고 합니다. 건상기. 그냥 자, 엘리베이터가 전동에 돌아서 로프를 그대로 끌어올려면요 굉장히 부하가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대편에 이 추를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추가 내려오고 이러면 이 부하를 줄여줄 수 있겠죠. 그걸 목적으로 쓰는 게 균형추, 영어로 counterweight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속기는 엘리베이터가 전격 속도보다 빨라졌을 때 가동하는 것이 바로 조속기고요. 근데 이 조속기의 고장을 대비해서 두는 것이 바로 비상정지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정지장치는 조속기가 가동됐는데도 속도가 더 증가되죠. 그때 엘리베이터의 이 카에 장착된 브레이크가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행의 비상. 그래서 29번 조속기하고 30번의 비상정지장치, 얘들이 바로 가속에 대한, 승강기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이 조속기입니다. 조속기하고 비상정지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슬롯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는 자 바로 엘리베이터가 최종 계층, 최하층이나 최상층에 도달되면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정지시키는 장치가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게 바로 슬롯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리밋 스위치. 리밋 스위치는 이겁니다. 리밋 스위치는 자, 이 스토핑 스위치가 가동이 안 될 수가 있죠. 이 자동으로 정지를 시켰네. 이걸 고장을 대비해서 리밋 스위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리밋 스위치는 그래서 최종 계층, 최하층이나 최상층에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가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31번하고 32번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33번의 완충기. 자, 완충기는 일반적으로 이거죠. 자,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하강을 할 때, 우리가 조속기라든지 비상정지장치에서 속도가 되면 감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밑바닥하고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설치한 것이 완충기입니다. 그래서 완충기는 스프링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유압식 형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34번에 홈 게이트웨이. 자, 홈 게이트웨이는 홈 네트워크 설비 중에 홈 네트워크 설비가 여러분들 가정 내에 이런 뭐 TV나 이런 전자제품이나 난방제나 가스나 이런 밸브제, 이런 조명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홈 네트워크 설비를 하죠. 홈 네트워크 설비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기기들을 전자기기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홈 네트워크 설비인데, 그러면 그 홈 네트워크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죠. 망들이 필요할 건데, 그러면 세대도 상호 기기를 망을 연결해 놔야지만 운행할 수 있죠. 그러면 세대도 망을 구성해 놨을 거고 단지망도 있는데, 그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상호 접속해 주는 장치가 바로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홈 게이트웨이고, 그다음에 월패드가 여러분 세대 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죠. 그래서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죠. 우리 스마트폰과 같이 터치로 우리가 움직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월패드입니다. 월패드는 설치된 분들은 지금 현재 인터폰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서 인터폰 역할을 같이 하니까 인터폰이 있는 집들은 월패드가 설치가 안 된 거고요. 자, 원격 제어기기는 뭐 쉽게 뭐 주택 내부든 외부에서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가 원격 제어기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차량을 타고 어디 여행을 가는데, 만약에 여행 가는데 가스를 안 잡고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가스 밸브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조명을 켰다 껐다 해야 되겠다. 그런 조명을 제어하는 거라든지, 또는 난방. 맞벌이 부부에 우리가 처음부터 집에 우리 개별 난방을 하다 보니까 이 난방을 틀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난방이 안 된다. 그러면 난방을 제어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원격 제어기고, 감지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스가 누설된다든지, 아니 외부에서 도선생이 침입을 한다, 이런 것을 감지하는 게 감지기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38번의 주항. 도체의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전류가 못 들어오는 게 저항이죠. 저항이고,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해서 나왔고, 전류가 단위 시간당, 자, 우리가 일의 양을 우리가 전력이라 하죠. 전력. 그리고 역률은, 자, 일반적으로 역률이라는 것은 이것을 역률이라 하죠. 보통 직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류 전류의 경우, 자, 이 교류는, 자, 이 보통 주기적으로 이 위상의 차이겠죠. 이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을 역률이라고 합니다. 교류 전류는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 차이, 주기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을 역률이라고 합니다. 역률. 그래서 보통 이 역률은 역률 개선 장치가 역률을 개선해 주는 장치를 쓰는데, 교류 전류의 경우는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란 부품을 써요. 콘덴서란 부품을 쓰고요. 자, 분전반 41번 분전반 패널보드가 나오는데, 자, 분전반 패널보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자, 여기에 뭐 차단기라든지 옛날엔 퓨즈도 들어있을 거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뭐 여러 가지를 집중화시키는 게 분전반 패널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런 박스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분전반 패널보드가 뭐 주택용 분전반은 좀 보기 좋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아파트 같은데 주던데 플라스틱으로 해가 이렇게 이쁘장하게 좀 해놨습니다. 그럼 요 안에 누전 차단기라든지, 또는 뭐 여기 이제 배선용 차단기가 해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딱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큰 분전반은 뭐 주 차단기부터 해서 각 회로에 분기 회로의 차단기들이 안에 많이 들어있죠. 최근에는 그것이 분전반이고, 그다음에 분기 회로는
분기회로는 쉽게 이 분전반에서 이제 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 보통 전기가 되는가 하면 대규모 건물은 자, 이 지하에 보면 전기를 분배해주는 배전반이 있고요. 그리고 각 층에 이제 분전반 패널보드가 설치가 됩니다. 분전반. 그러면 이 배전반에서 분전반에 이르는데 자, 무엇을 따주는가 하면 배선이 가겠죠. 이것이 이제 간선이라고 해요. 간선. 배선을 간선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분전반에서, 그러면 이 분전반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제 간선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전선을 간선이라고 하고, 그러면 분전반에서 여러분 전등을 켠다, 또는 콘센트가 있다, 또는 우리 집은 모다를 돌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전반에서 자, 이런 전등이나 이런 건 배선을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이 전선이 분기회로인 겁니다. 분기회로. 그럼 여기 콘센트가 있었다. 콘센트. 그러면 전선 나가겠죠. 이것이 분기회로예요. 전선입니다. 전류 흐르는 선이 전선이 전기회로인데 여기서 분전반에서 이제 전선이 회로가 따나간다. 그래서 분기회로라고 칭합니다. 분기회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변전실은 보통 여러분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고압의 전압 전류가 온 것을 그대로 과정에다가 공급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고압 전류로 보내지만 세게 하지. 자, 전압이 낮으면요 손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압 전류로 보내는데, 자, 전압 전류로 보내. 이것을 우리가 사용 전압 전류로 바꿔주는 게 뭐다? 변압기 아닙니까? 그 실이 변전실입니다. 낮춰주는 거. 그 다음에 44번 이제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 자, 이 일정 이 기준을 잡아서 그거 이상의 전류나 이런 가전압이 걸렸을 때 회로를 차단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 보통 서킷 브레이커를 갖다가 퓨저가 없다 해서 노 퓨저 브레이크라고 돼. NFB라고 돼. 노 퓨저가 없다. 브레이크라고도 하죠. 노 퓨저 브레이커. 그래서 NF 퓨저가 없네. B NFB라고도 합니다. 노 퓨저. 그다음에 달로기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는 없고, 달로기는 꼭 그리면 되네. 이 달로기는 기기 점검이나 이런 수리의 경우 회로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부하 전류, 가부하가 걸려서 차단기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부하 전류 개폐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무부하로, 부하가 안 걸려 인위적으로 내려 무부하로 개폐할 수 있는 거죠. 개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달로기예요. 달로기. 개념 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용어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단기 개념에 대해서 44번 차단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면, 이 차단기는 보통 가정에 사용하는 차단기가 바로 저압 차단기입니다. 가정, 아파트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거 차단기가. 그래서 보통 저압 차단기가 씁니다. 저압 차단기를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저압 차단기가 바로 이거죠. 누전 차단기하고 이 배선용 차단기, 이게 저압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이걸 쓰는 거예요. 가정에 쓰는 게. 그래서 아파트에 보시면 어떤 한글로 딱 써놨어요. 누전 차단기. 그것이 저압용 차단기입니다. 그러면
저합이나 이런 것을 고합을 구분할 때 직류와 교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직류는 600볼테지야. 아니, 교류는 600볼테, 직류는 750볼테지 이하를 저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압력이 얼마 되는가? 보통 여러분들 가정에 전압이 공급되고 있는 게 바로 220볼테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밑에서 이제 지하에서 이런 펌프 돌리거나 이런 것은 380볼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가정에 사용되는 전압이 220볼테지니까 바로 교류 600볼테 이하가 되니까 저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합 차단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번 과정에서는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강의 입문서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용어 위주로 우리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개로는 이 용어를 알면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 용어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